여기 미국 명문대를 다니던 학생이 토론장에서 한국인이 소리친 한마디 때문에 토론장이 초토화됐다며 다시는 한국인을 보기 싫다고 주저앉았습니다. 이 학생은 한국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항상 한국인들이 물을 흐린다며 다시 눈앞에 나타나면 복수할 것이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한국인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저렇게 증오하게 된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미 육군소장의 아들이자 예일대 국제학과 학생이죠. 저는 사실 한국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제 소개를 들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곤 해요.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아버지를 둔 엘리트 군인 가문에 한국을 혐오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은 요즘 제 모습을 보며 의아해하곤 합니다. 도대체 마이클이 왜 저렇게 변한 거지? 하면서요. 사람들은 제게 자주 묻습니다. 정말로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하고요. 네, 사실입니다. 예일대에서의 그 예상치 못한 경험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니까요. 이쯤 되면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미군 장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예비역 소장이시죠. 어머니는 보스턴 출신의 명문가 교수였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집은 늘 군인 가족다운 규율과 자부심이 넘쳤어요.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아버지의 훈련 모습입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조깅을 하시고 푸시업과 윗몸 일으키기를 하시던 모습이요. 저도 5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아침 운동을 했죠. 처음에는 힘들어서 울기도 했지만 점차 그게 자랑스러워졌어요. 다른 아이들이 늦잠 자는 시간에 저는 이미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이클, 넌 세계 최강 미군의 DNA를 물려받았어. 그걸 항상 기억하거라. 아버지는 늘 제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제게는 그 말이 마치 슈퍼히어로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특별하게 들렸어요. 실제로 저희 가족은 남다른 점이 많았죠.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 전 세계 곳곳에 미군 기지를 옮겨 다녔거든요. 6살 때는 독일 람슈타인 기지에서 살았습니다. 거대한 수송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이착륙하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었죠. 9살 때는 일본 요코스카에 있었고 11살 때는 괌의 앤더슨 기지로 옮겼어요. 그곳에서 전략폭격기들이 이륙하는 장면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군사력이 곧 국력이라는 생각이 몸에 배었어요. 특히 미군의 압도적인 전력을 직접 목격하면서 미국이야말로 진정한 세계의 지도자라는 확신이 생겼죠. 저는 그런 미군의 피를 물려받은 것이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버지니아 알링턴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펜타곤 근처였죠. 매일 아침 등굣길에 펜타곤을 보면서 언젠가는 저도 이곳에서 일하는 군 지도자가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예일대 국제학과에 입학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제가 웨스트포인트에 가길 원하셨지만 저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예일대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의 DNA를 가졌다는 자부심이 때로는 오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미처 깨닫지 못했죠. 예일대에 입학하고 저는 발표대회에 참여했어요. 세계 각국 무기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던 자리였고 저는 당연히 세계 최강인 미국 무기의 우수성을 발표했죠. 그런데 문답 시간에 어떤 한 한국인 학생이 제게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신이었어요. 현재 미국 무기 성능이 타 국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저는 이 질문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무기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모르시는 건가요? 요즘 한국 무기들이 치고 올라오는 추세들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겠네요. 미국의 무기에 대해서만 안다고 다 파악했다는 건 큰 오산일 텐데 저는 그 비아냥거림에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스스로의 모습에 저는 분이 차올랐고 동양인 주제에 왜 저런 말을 해서 제게 부러움을 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발표대회 이후로 한동안 우울한 날들을 보냈어요. 도서관에서 마주칠 때마다 유신은 변함없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 무지를 조롱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인 유학생 우보가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괜찮아? 요즘 좀 침울해 보이던데. 우보는 저와 같은 기숙사 층에 살았어요. 가끔 심야 매점에서 마주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아, 그 발표대회 때문인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한국 애가 좀 날카롭긴 했지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날카롭다고. 완전히 망신당했지. 그래도 내가 틀린 건 아니잖아. 미군이 세계 최강인 건 사실이니까. 우리도 다 그거 알아. 우보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시아 국가들은 결국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닐까? 중국만 봐도 겉으로는 강하게 나오지만 실제로 미국과 전면전을 할 순 없잖아. 기술력이나 실전 경험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의 말은 묘하게 제 마음을 위로했어요. 그러고 보니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 6.25 전쟁 때 미군의 참전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맞아. 한국은 특히 더 그렇지. 지금도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 말하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래. 유신이 아무리 날카로운 지적을 하더라도 결국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보와의 대화 이후로 저는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갔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국의 보호 아래 성장한 나라라는 프레임으로만 보게 된 거죠. 특히 유신이 수업 시간에 발언할 때면 너희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미국 덕분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실제로 할 순 없었죠. 대신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편견은 더 강화됐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 미군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겠지. 한국의 기술 발전? 결국 미국 기술의 모방이었을 거야. 한국의 안보. 당연히 미군이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티겠지.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생각들이었는데 그때의 저는 이런 편견이 제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시켜준다고 믿었나 봐요. 그리고 마침내 터지고야 말았죠. 바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나왔을 즈음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맹호부대, 우리는 그들을 타이거 디비전이라고 불렀네. 교수님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한국군들이 정글 속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부대는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아 고립된 상황이었어.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했지만 기상 악화로 공중 지원은 불가능했지. 그때 한국군 맹호부대가 도착했네. 교수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그 순간으로 돌아간 것처럼요. 놀라운 건 그들의 전투 방식이었어. 우리는 항상 막대한 화력에 의존했지만 한국군은 달랐네. 그들은 마치 정글과 하나가 된 것처럼 움직였어. 최소한의 장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거였지. 하지만 교수님, 제가 끼어들었죠. 그건 아마도 한국전쟁 때 미군에게 배운. 교수님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으셨어요. 자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자네 나이였을 때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지. 하지만 실제로 본 한국군은 달랐어. 그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전투 교리를 가지고 있었네. 교수님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당시의 작전 기록이었어요. 보게나, 이건 내가 기록한 한국군의 전술 분석일세. 그들은 미군의 전술을 단순히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켰어. 특히 산악전과 정글전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지. 재해석이요? 그래, 예를 들어보지. 우리는 정글에서 대규모 부대 운용을 선호했지만 한국군은 소규모 부대의 기동성을 극대화했어. 보급선이 길어지는 것을 고려한 거였지. 또 그들은 현지 주민들과의 관계도 남달랐어. 우리는 통역관에 의존했지만 한국군은 직접 베트남어를 배워가며 정보를 수집했다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보셨어요. 사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네. 미군 장교로서의 자존심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한국군이 없었다면 베트남전은 더 큰 실패로 끝났을 거야. 그게 무슨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네. 한국군이 담당한 지역의 안정화 속도가 가장 빨랐어. 민사작전 성공률도 최고였고 그들의 전투 효율성은 솔직히 우리를 놀라게 했지. 교수님은 서랍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내셨어요. 최근의 군사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이건 현대 한국군에 대한 펜타곤의 평가일세. 베트남전에서 보여준 그 적응력과 효율성이 지금은 첨단 기술력과 결합했어.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라네. 제 고정관념이 하나둘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이클, 진정한 동맹은 서로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네. 자네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건 우연이 아닐 걸세. 다음 주에 현대 한국군에 대한 특강이 있을 예정인데 관심 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를요. 다음 주 특강은 제 눈을 더욱 크게 뜨게 했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K9 자주포가 눈보라치는 노르웨이 설원에서 사격하는 장면이었죠. 이게 바로 현재 나토 국가들이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한국산 K9 자주포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대규모로 도입했고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도 잇따라 계약을 체결했죠. 옆자리에 앉아있던 독일 교환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독일도 도입을 검토 중이에요. 기존 독일산 자주포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F-35 스텔스기를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F-35를 운용하는 아시아의 몇 안 되는 국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스크린에 새로운 전투기 이미지가 떴어요. 이겁니다. KF-21 보라매.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전투기죠.
F-35급은 아니지만 F-16보다는 성능이 우수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중이고 이미 여러 국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개발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만 가능하다고. 맞습니다. 교수님이 웃으셨어요. 그만큼 한국의 국방 기술력이 높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그리고 교수님은 한국의 예비 전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00만에 달하는 예비군. 이들 대부분이 고학력자들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예비군 훈련 받으러 한국 가는 개발자도 있죠. 전시에 이들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있고요. 유럽에서 온 학생 하나가 질문했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한국은 이미 전시 산업 동원 체계도 갖추고 있으니까요. 방산 기업들은 평시에도 군수품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군력 차례였어요. 한국형 이지스함,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보시죠. 이 함정의 레이더 체계는 미 해군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저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이건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으니까요.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약소국이라는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져나가는 걸 느꼈죠. 특강이 끝나갈 무렵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보호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유심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생겼어요.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확보한 걸까? 그리고 그 답은 다음 특강에서 알게 되었죠. 한국의 반도체와 전자 기술이 군사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특강은 더욱 흥미진진했어요. 교수님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 지도를 보여주시며 시작하셨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단순한 경제적 성과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곧 군사력과 직결되거든요. 스크린에는 첨단 전자전 장비들이 나타났어요.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자전 능력입니다.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통신을 방해하고 미사일을 기만하는 능력. 이 모든 게 반도체 기술력에 달려있죠.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옆자리에 MIT 교환학생이 속삭였어요. 우리 국방부도 한국의 반도체를 쓰고 있대.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AI와 드론 분야는 더 놀랍습니다. 삼성과 LG의 AI 기술이 군사 분야에 접목되면서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의 군사용 AI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발사 준비 단계부터 예측이 가능하죠. 스크린에 드론 편대가 떴어요. 이건 한국의 군집 드론 기술입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죠. 미 육군도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사적으로 응용하는 속도가 솔직히 미국과 대등한 수준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과 대등하다니.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죠. 이제 정밀 타격 능력을 볼까요? 이 미사일은 사거리 800km의 원형 공산오차 가 1m 이내입니다. 쉽게 말해서 800km 떨어진 곳에 창문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이런 정밀도가 가능한 건 한국의 관성항법장치 기술력 때문입니다. GPS가 교란되어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죠. 이 기술, 나토 국가들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가장 민감한 주제를 꺼내셨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한국의 잠재적 핵무기 개발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실이 숨죽였어요. 한국은 원자력 기술 선진국입니다. 농축 기술, 재처리 기술, 모든 걸 갖추고 있죠. 정말 만약에 핵무기 개발을 결정한다면 전문가들은 6개월 내에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누군가 물었어요. 가능합니다. 한국의 과학기술력이면요. 실제로 CIA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평화적 핵 이용에만 집중하고 있죠. 이게 바로 책임있는 강대국의 모습 아닐까요? 특강이 끝나고 나올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 연락해서 이 모든 걸 여쭤보기로요. 현역 장성이신 아버지라면 뭔가 더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버지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펜타곤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계셨죠. 아버지, 한국군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갑자기 한국군은 왜? 아버지의 표정이 흥미로워 보였어요. 저는 최근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발표대회에서 있었던 일, 교수님의 특강, 그리고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까지요. 내가 그걸 알게 됐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사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핵심 군사 파트너야.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마이클, 넌 우리 군이 왜 한국에 F-35를 판매했다고 생각하니? 첨단 무기 수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이 그만한 능력과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야. 그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야. 최첨단 네트워크 전투체계의 핵심이지. 우린 그걸 아무나한테 주지 않아.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을 이으셨어요. 실은 펜타곤 내부에선 한국을 테크놀로지 얼라이언스라고 불러. 이스라엘이나 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는 거지. 특히 전자전 분야에서는. 전자전이요? 그래. 작년 한미 연합훈련 때 있었던 일인데 한국군이 개발한 전자전 장비가 우리 이지스함 레이더를 완벽하게 교란시켰어. 물론 훈련이었지만 꽤나 충격적이었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사실 우리 장성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어.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한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동등한 관계가 될 거라는 거야.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그래서 더 놀라운 거야. 한국은 재래식 전력만으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삼축 체계를 구축했거든.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 이런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한 나라가 몇 없어. 아버지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넌 아직 모르는 게 많구나.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예를 들어 우리 특수부대원들이 한국 특전사한테 산악전 훈련을 받으러 가. 우리보다 그들이 더 뛰어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 특수부대가 한국에서 훈련을? 그것뿐이 아니야. 우리 군지도부는 한국의 군수산업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특히 신형 전차, 자주포, 함정.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 폴란드가 왜 1,000억 달러 규모로 한국산 무기를 구매했는지 알아? 아버지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한국의 군사력, 기술력, 그리고 미래 전장에서의 역할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이클, 넌 앞으로 군사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했지. 그렇다면 한국을 제대로 공부해봐. 그들에게 배울 게 많을 거야. 그리고 다음엔 한국 학생들을 좀 더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길 바란다.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날 유신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지. 사과는 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음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도서관에 갔어요. 그리고 발표대회 때 유신이 언급했던 자료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보고서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때 유신의 지적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요. 현대전에서 GPS 교란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군이 이미 그 대비책을 마련해두었다는 사실까지. 여기서 공부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더니 유신이 서 있었어요. 자리 좀 괜찮을까요? 저는 얼른 옆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유신이 앉더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를 흘깃보았어요. 아, 그 발표 때 제가 너무 공격적이었나 봐요. 사실 마이클 씨의 발표도 훌륭했는데. 아니야, 제가 말을 끊었어요. 내가 맞았어. 내 발표는 구시대적이었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지. 미국의 보호국이라고만 생각했던 내가. 정말 부끄러워. 유신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엔 그랬죠. 미군의 도움이 절실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의존으로 그치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삼았어요. 미군의 장점은 받아들이되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킨 거죠. 응, 이제 알아.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유신이 노트북을 열더니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작성 중인 논문이에요.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저는 흥미롭게 그의 논문을 읽어내려갔어요. 한미동맹을 비대칭 동맹에서 호혜적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 양국의 장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제안, 모두 날카로우면서도 현실적인 분석이었죠. 이거 정말 훌륭한데? 특히 우리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의 연합작전 시너지 분석 부분은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관점이야. 유신이 웃었어요. 관심 있다면 같이 연구해볼래요? 마이클 씨의 시각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정말? 그럼 나도 아버지께 자료 좀 부탁드려볼게. 아버지가 펜타곤에서. 어머, 진짜요? 그렇게 되면 더 좋겠네요. 실제 정책 결정자들의 시각까지 반영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도서관에서 몇 시간을 보냈어요.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보호국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동등한 군사 파트너로 한국을 보게 되자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보완할 때 진정한 동맹의 힘이 발휘되는 거겠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유신의 겸손한 태도였어요. 그토록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출신인데도 전혀 거만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항상 더 배우고 발전해야 한다. 고 말하는 모습이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한국이 이토록 강해질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남들이 인정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온 그 태도. 그게 바로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아침 저는 유신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오만했어.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 유신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아요.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으니까요. 우리나라를 더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알게 됐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데도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이다니. 수업 시간에도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됐죠. 한국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을요. 유신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학생들도 모두 굉장히 성실했어요. 수업 시간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도 수업이 끝나면 겸손하게 교수님께 더 많은 것을 배우려 하고 우리는 아직 부족해요. 한국 학생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죠. 처음엔 그저 겸손한 표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그들은 진심으로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는 유신과 다른 한국 학생들이 준비한 스터디 그룹에 초대받았어요. 주제는 미래전에서의 한미 연합작전 발전 방향이었죠. 마이클, 내가 본 미군의 장점은 뭐야? 압도적인 화력과 첨단 장비? 그래, 맞아. 근데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어. 보급선이 길어지면 취약해질 수 있거든.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토론이 이어졌어요. 서로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이 가진 데이터베이스예요. 전 세계 군사훈련, 작전 사례, 무기 체계에 대한 분석,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자료를 모으는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는 작은 나라니까 더 스마트하게 싸워야 해라는 생각. 그게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죠. 유신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제가 미래의 군사 전문가로서 정말 배워야 할 건 이거구나.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동맹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군이라는 존재, 그들의 실력과 정신을 이해하게 된 지금, 저는 미래의 한미동맹이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유신과 함께 우리의 첫 공동 연구 계획을 발표하는 날이에요. 주제는 한미 연합전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제 저는 자부심 넘치는 미군 장성의 아들이 아닌 한미동맹의 미래를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분명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세계 최강 미군의 DNA, 이제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그건 오만함이 아닌 책임감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책임감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한미동맹을 이끌어갈 차례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값진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건 남들에게 과시하거나 뽐내는 게 아니었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끊임없이 발전하려 노력하는 자세. 그게 바로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둘째로, 겸손의 가치를 배웠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늘 아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 겸손함이 오히려 더 큰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걸 이해하게 됐죠. 셋째로,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건 일방적인 보호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거죠. 한미동맹이 이토록 강력한 이유는 양국이 서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보완하기 때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편견의 위험성을 배웠습니다. 제가 가졌던 미국의 보호국이라는 편견은 얼마나 많은 진실을 가로막고 있었나요? 그 편견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더 넓은 세상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자부심 대신 책임감을 가지려 해요. 미래의 한미동맹을 이끌어갈 사람으로서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배우려 합니다. 그게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게서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동저장소입니다. 저희가 정말 괜찮은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KS 오토플랜이라는 회사입니다. 사회 취약계층분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건 물론 이번에 구독자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게 타임 특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소렌토, 스포티지가 월 25만 원이라면 믿겨지십니까?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에서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부터 기존 차량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KS 오토플랜은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 진행 중이니 놓치지 말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기 미국의 정치부 기자가 한국이라면 치를 떨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칠 뻔한 게 한국이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 기자는 거의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가게 된 한국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다 합니다. 그 인물이 한 충격적인 행동과 말 때문에 서울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울부짖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 이 기자는 모든 걸 폭로하는 충격적인 글을 퍼뜨려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슨 클라크입니다. 뉴욕타임스의 정치부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증오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제 소개를 들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곤 합니다. 하버드 출신 기자이자 여러 언론상을 수상한 베테랑이니까요. 하지만 저를 잘 아는 동료들은 요즘 제 모습을 보며 의아해하곤 해요. 도대체 메디슨이 왜 저렇게 달라졌을까 하면서요. 제게 너무 다른 사람이 되었다면서 가끔은 그렇게 한국이 좋으면 한국에서 살라는 날 선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을 가보면 당신도 이렇게 될 거라 말하죠. 사람들은 제게 자주 묻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에서의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한 번도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하고요. 네, 사실입니다. 그곳에서의 6개월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니까요. 한국과 야구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도대체 거기서 뭘 보신 거예요? 왜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죠?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이야기해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이쯤 되면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아버지의 타자기 소리를 들으며 자랐어요. 보스턴 글로브의 특파원이셨던 아버지는 매일 밤 서재에서 기사를 쓰셨죠. 메디, 진실을 쓰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단다. 그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하버드 재학 시절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병상에서도 노트북을 놓지 않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넌 날 뛰어넘을 거야.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었죠. 그때가 제가 22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저를 키우시면서 동시에 친구이자 멘토가 되어주셨죠. 주말이면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러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스포츠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졸업 후 처음 잡은 펜으로 쓴 기사가 보스턴 레드삭스의 아시아 선수 영입 전략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게 제 취재 기자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25에 저는 야망에 가득 차 있었죠. 언젠가는 퓰리처상을 받는 게 꿈이었어요. 30대 초반까지 저는 스포츠 기자로서 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특히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국제 스카우팅을 파헤치는 시리즈물로 상도 몇 개 받았죠. 그러다 제이슨 브라운 사건이 터졌어요. 그 사건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쓴 기사는 한국 야구계의 강한 반발을 샀고 현지 언론들의 반박 보도가 이어졌어요. 결정적으로 제이슨의 전 에이전트가 제보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편집국에서는 후속 보도를 통해 일부 내용을 정정했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스포츠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때 편집장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정치부로 옮긴 건 제 스스로의 선택이었어요. 더 냉철하게, 더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2년 동안 워싱턴 정가를 취재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소식을 들은 건 정치부 사무실에서였어요. 36에 제가 맞이한 또 하나의 터닝포인트였죠. 평소처럼 마감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두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건 그날의 첫 번째 충격일 뿐이었습니다. 클라크, 서울로 발령 났네. 편집장의 한마디에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서울이라니. 5년 전 그곳을 떠나올 때만 해도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말이죠. 그때 제가 쓴 그 기사가 제 커리어의 전환점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특파원으로 가는 거야. 트럼프 시대의 한미 관계를 다룰 사람이 필요해. 자네가 적임자라고 봤어. 편집장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아버지를 떠올렸죠. 그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도 가서 진실을 찾아봐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스포츠 기자가 아닌 정치부 특파원으로서 그때와는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편집장님, 제가 한국에 대해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의 저는 5년 전과는 다르죠. 정치부에서의 경험이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하지만 그때의 실수가 완전히 잊힌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짐을 꾸리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을 챙기면서 문득 그분의 마지막 기사가 생각났죠. 이제는 스포츠가 아닌 정치와 외교의 렌즈로 한국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더 넓은 시각에서 더 깊이 있게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있자니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창가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진짜 저널리스트처럼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스포츠부에서 정치부로, 그리고 이제는 서울로. 제 인생의 여정이 또 한 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거대한 전광판의 야구 광고였어요. 아이러니하죠? 이제는 정치부 특파원인데 여전히 야구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5년 전에는 스포츠 기자로서 이곳을 떠났는데 이제는 정치부 특파원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그때 제가 쓴 기사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클라크 씨, 이쪽입니다. 현지 스태프인 김도윤 씨가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능숙한 영어로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죠. 사무실 준비는 다 됐고 숙소도 이미 계약이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택시에 오르자마자 라디오에서 야구 중계가 흘러나왔어요. 아나운서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죠. 저기, 채널 좀 바꿔주시겠어요? 기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아직은 야구와 관련된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거든요. 야구 안 좋아하세요? 김도윤 씨가 물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5년 전 그 기사를 쓸 때만 해도 제가 정말 옳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의 프로스포츠는 외국인 선수들을 너무 혹사한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그런 확신에 차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도윤 씨의 질문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요. 이제는 정치부 특파원이니까요. 야구가 아닌 한미 관계를 다뤄야 하는 거죠. 하지만 묘하게도 두 주제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겹쳐졌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면서 노트북을 켰어요. 첫 기사의 주제를 고민하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한국의 스포츠 외교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금권 외교라는 키워드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외국인 선수 영입에 쏟아붓는 돈의 규모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하다. 타이핑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이건 또다시 제 편견이 만들어내는 프레임 아닐까요?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실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뉴욕 본사였죠. 클라크, 첫 기사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한 한국의 반응으로 가죠. 특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꼭 다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노트북을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달라져야 해요. 정치부 기자로서 더 넓은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 한구석이 불편한 걸까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5년 전에 그 기사가 과연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제 편견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을까? 아버지, 이번에는 제대로 된 기사를 쓰고 싶어요. 중얼거리듯 말했지만 마음속에선 여전히 의문이 꿈틀거렸습니다. 과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편견에 사로잡혀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요? 첫날 밤, 서울의 불빛 아래서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겠죠.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평택 미군 기지를 취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취재는 꽤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더군요. 저기 서울 방향 가시나요? 택시를 잡으려는데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돌아보니 예순 즈음 되어 보이는 신사분이었어요. 영어로 물어보시길래 같이 택시를 타기로 했죠. 미국 언론인이신가 보네요? 네, 뉴욕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분은 김민호 씨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프로야구단에서 단장을 지내신 분이더군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하필 야구 관계자를 만나다니. 아, 혹시 제이슨 브라운의 그 기사를 쓰신 분이신가요?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5년이나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그 기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땐 많이 힘드셨겠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적대적일 거라 예상했는데 김 전 단장의 목소리에는 오히려 연민 같은 게 느껴졌죠. 사실 그때 상황이 복잡했거든요. 제이슨이 한국에 올 때부터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그 선수의 아버지가 말기 암 투병 중이었다는 걸 아시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기사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었죠. 구단에서는 특별히 배려를 많이 했어요. 시즌 중에도 수시로 미국에 다녀올 수 있게 해주고
통역을 24시간 붙여주고 심지어 아버님 병원비도 일부 지원했죠. 택시 안에서 들은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이슨의 실패를 전적으로 한국 야구 문화의 탓으로 돌렸던 제 기사가 갑자기 부끄러워지더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글쎄요. 어쩌면 당신도 이제는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진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니까요. 서울로 향하는 내내 김 전 단장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이슨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구단이 어떻게 도우려 했는지, 그리고 결국 모든 노력이 왜 실패로 끝났는지, 가족 문제, 문화 차이, 언어 장벽, 거기에 부상까지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거죠.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외국인 선수 케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호텔 앞에서 헤어지기 전 김 전 단장이 명함을 건네줬어요. 혹시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연락하세요.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도저히 방위비 분담금 기사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서랍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5년 전 기사를 꺼내 다시 읽어보았죠. 그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편집장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전화를 걸었어요. 방위비 분담금 기사는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지금 제가 써야 할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년 전의 진실, 그리고 지금의 변화. 아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진실이란 건 항상 우리가 처음 본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걸요.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막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이슨 브라운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한 건 김 전 단장과의 만남이 있고 나서 일주일 뒤였어요. 지금은 보스턴 외곽의 고등학교에서 야구부 코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편집장에게 출장 신청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클라크, 자네 지금 정치부 특파원 아닌가? 편집장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전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야구 이야기가 아니라 한미 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될 거라고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가 저지른 실수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스턴행 비행기를 타면서도 걱정했어요. 과연 제이슨이 저를 만나주기는 할까? 5년 전 그 기사가 그의 삶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텐데 말이죠. 메디슨, 정말 오랜만이네요. 고등학교 야구장 한켠에서 제이슨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눈빛도 맑아졌더군요. 한국에서의 일, 미안해요.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사과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 의외의 대답이었죠. 제이슨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국에 갔을 때 그의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에 대해서요. 아버지가 암 투병 중이었어요. 그걸 아는데도 계약을 했죠.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하지만 마음은 항상 미국에 가 있었어요. 구단에서 얼마나 배려해줬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미안할 정도로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어요. 아버지의 병원비를 위해 무리하게 선택한 한국행,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 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의 도전은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사실 제가 술도 좀 많이 마셨어요. 그땐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병원에 성적 부진에 구단에서 붙여준 통역사한테 막말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제이슨의 고백은 계속됐어요. 그가 한국에서 겪었던 진짜 어려움은 문화 차이나 언어 장벽이 아니었더군요.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이었던 거죠. 구단은 제게 재활과 상담을 제안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는데 당시엔 그걸 거부했죠. 자존심 때문이었나? 아니면 그냥 도망치고 싶었던 걸까요? 점심을 함께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구단이 그를 위해 준비했던 특별 프로그램들, 재활 트레이너의 헌신적인 노력, 심지어 가족처럼 대해주려 했던 동료들의 마음까지. 메디슨, 당신 기사가 틀렸다고는 못해요. 제가 실패한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그건 한국 야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개인적인 문제였죠.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5년 전 제가 쓴 기사는 진실의 절반도 담지 못했던 거죠. 아니, 어쩌면 진실을 완전히 왜곡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실패의 진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야기. 창밖으로 보스턴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야 조금은 진실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저는 타이핑을 계속하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서울로 돌아가면 더 넓은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미 관계든
야구든 그 모든 것의 진실은 우리가 처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으니까요. 보스턴에서 돌아온 후 한국 프로스포츠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치부 특파원의 신분으로 방문한 프로야구단 훈련장에서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여기가 저희 외국인 선수 전용 생활관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단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둘러본 시설은 5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어요. 개인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주방, 24시간 운영되는 의무실, 심지어 선수 가족들을 위한 공간까지 있더군요. 제이슨 브라운 사건 이후에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 그게 프로의 자세니까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노트북을 두드렸어요. 이건 단순한 시설 개선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한국 스포츠가 얼마나 진지하게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잠깐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 전 단장이었어요. 그는 마침 이 구단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몇몇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김 전 단장이 보여준 자료들은 흥미로웠어요. 최근 3년간 한국에서 뛴 외국인 선수들의 성공률이 크게 높아졌더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선수들의 만족도였습니다. 실례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 취재는 어떻게 돼가나요? 네? 그건 순간 멈칫했어요. 정작 제가 맡은 본업은 뒷전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실 지금 이 취재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도 연결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스포츠는 한 나라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거울이니까요. 제 말에 김 전 단장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시각으로 한미 관계를 바라본다면 아주 새로운 기사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의 프로스포츠는 단순히 실패를 교훈 삼아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혹시 케빈 파커 선수 인터뷰도 가능할까요? 다음 날 아침 김 전 단장에게 연락했어요. 케빈은 3년째 한국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였죠. 그의 성공 스토리는 제이슨의 실패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물론이죠. 케빈은 특히 한국의 야구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예요. 팬들도 그를 무척 좋아하죠. 인터뷰는 생각 이상이었어요. 케빈은 한국말도 제법 했고 팀 동료들과의 관계도 돈독해 보였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한국은 제게 제2의 고향이에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구단과 팀메이트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죠. 이제는 제가 후배 외국인 선수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취재를 마치고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문득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자료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본업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편집장님, 특별 시리즈 하나 기획해도 될까요? 어떤 내용인데? 성장하는 동맹이라는 주제로요. 스포츠부터 안보까지 한미 관계의 새로운 모습을 조명하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편집장이 말했죠. 재밌는데 한번 기획안을 보내봐. 그날 밤늦게까지 기획안을 작성했어요. 한국 프로스포츠의 발전이 보여주는 성숙성, 그것이 한미 동맹의 미래에 주는 시사점. 글을 쓰면서 깨달았죠. 제가 보려 했던 건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걸요. 아버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를.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시각이 제 눈앞에 펼쳐질까요?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특파원 생활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클라크 본사에서 원하는 건 이런 기사가 아니야. 편집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서 있었고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성장하는 동맹 시리즈의 첫 번째 원고를 읽어본 후였죠. 아침부터 걸려온 전화는 제 자신감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도 그 선상에서 기사를 써야 해. 이해가 가나? 이해는 갔어요. 하지만 동의할 수는 없었죠. 제가 최근 몇 주간 취재하면서 본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편집장님, 제가 본 현실은 좀 달라요. 한국은 이미, 메디슨, 난 당신이 정치부 특파원이라고 알고 있어. 스포츠 기자가 아니라 말문이 막혔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성숙도,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죠. 오후에 워싱턴에서 연락이 올 거야. 국방부 관계자와 인터뷰를 주선해뒀어.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어요. 책상 위에는 케빈 파커 선수와의 인터뷰 녹취록이 놓여 있었죠. 그가 들려준 한국에서의 성공 스토리는 제가 쓰려던 기사의 핵심이었는데 클라크 기자님, 백악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김도윤 씨가 들고 온 자료를 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충분한 방위비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그들이 원하는 건 이런 관점의 기사였을 겁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노트북을 열었다가 다시 덮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한쪽에선 본사의 압박이, 다른 한쪽에선 제가 발견한 진실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으니까요. 메디슨, 잠시 시간 될까요? 김 전 단장이었어요. 그는 제 고민을 눈치챈 것 같았죠. 언론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력자들이 원하는 말을 대신 전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발견한 진실을 전하는 걸까요? 그의 질문은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기자로서의 양심, 그리고 진실에 대한 책임. 문득 5년 전 제이슨 브라운 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랬나요? 제가 진실을 왜곡했던 그때도. 아니요, 그때의 당신은 적어도 자신이 옳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맞았어요. 지금의 저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다만 그걸 쓸 용기가 부족했을 뿐. 본사에서 또 전화 왔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엔 워싱턴 지국장이었습니다. 클라크, 우리 신문이 어떤 입장인지 알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죄송하지만 제가 써야 할 기사가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진화하는 동맹.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치.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오늘 밤도 길어질 것 같았지만 마음만은 홀가분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죠. 아버지? 그렇게 타이핑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남은 건 진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기자로서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편집장에게 반기를 든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나았죠. 일단 저의 진화하는 동맹 시리즈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거든요. 대신 방위비 분담금 관련 기사도 함께 쓰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제이슨 브라운이 한국에 왔답니다. 김도윤 씨의 말에 고개를 획 들었어요. 제이슨이 한국에? 보스턴에서 만난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말이죠. 야구장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요. 실패한 선수들의 재기를 돕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제이슨과의 보스턴 인터뷰 이후로도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그가 이렇게 빨리 한국을 다시 찾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메디슨, 내가 먼저 연락하려고 했는데.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제이슨을 만났어요. 그는 전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죠.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실 당신과의 인터뷰가 계기가 됐어요. 그동안 피하기만 했던 과거와 마주하게 됐거든요. 제이슨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보스턴에서 만난 후 그는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해요. 자신의 실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한국 구단에서 연락이 왔을 때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건 운명 같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가 참여하기로 한 프로그램은 세컨드 찬스라고 했어요. 메이저리그나 한국에서 실패를 경험한 선수들이 다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였죠.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여기서 최악의 실패를 겪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실패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저 준비가 덜 된 도전이었을 뿐. 제이슨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5년 전 그 기사로 일종의 실패를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변화도 가능했던 거겠죠. 한국은 제게 기회를 준 곳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어요. 5년 전 제가 썼던 기사가 얼마나 편향됐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글쎄요. 어쩌면 여기서 새로운 길을 찾을지도 모르겠어요. 코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선수들을 돕는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카페를 나와 한강공원을 거닐면서도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제이슨은 이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걸 디딤돌로 삼아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메디슨, 당신도 이제 좀 자유로워진 것 같네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그동안 제 안에 있던 편견이라는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나 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방위비 분담금 얘기도 정치적 논쟁도 아닌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실패에서 배우는 법을 아는 나라. 그것이 바로 성숙한 동맹의 모습이 아닐까요? 타이핑을 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이 유난히 맑았죠. 마치 제 마음처럼요. 아버지, 이제 진짜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편견도 선입견도 없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클라크 기자,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뉴욕 본사 정치부장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들려왔어요. 제가 보낸 새 원고에 대한 반응이었죠.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 성숙한 파트너십을 향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지금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강조해야 정치부장님,
잠시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어 말을 끊었어요. 5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지난 2달간 취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변화, 그들의 성장. 이건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 돌아왔어요. 혹시 5년 전 그 야구 선수건처럼 또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닙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이번엔 달랐으니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때의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겁니다. 진실은 항상 우리가 처음 보는 것보다 복잡하고 깊어요. 제가 그걸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죠. 기사를 수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진실을 왜곡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기자의 길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기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죠. 이번엔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포함시켰지만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동맹의 가치는 단순히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 한국이 보여준 성장과 변화는 그 자체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타이핑을 하면서도 제이슨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한국은 제게 기회를 준 곳이에요. 그래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메디슨, 잠시 볼 수 있을까요? 김 전 단장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낯익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이건 5년 전 제이슨 관련 서류들입니다. 당시 구단이 그를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에요. 혹시 필요하실까 해서 서류를 펼쳐보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제이슨의 아버지 병원비 지원 내역, 심리 상담 프로그램 기록, 재활 훈련 일지. 이걸 왜 지금?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볼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날 밤 사무실에서 꼬박 세워 기사를 썼어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한미 동맹의 미래도, 그리고 제이슨의 이야기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죠.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새벽녘, 마지막 원고를 본사로 보내면서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죠. 어쩌면 이게 제가 기자로서 내린 가장 중요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편집장에 짧은 메일이 와 있었어요. 더 이상의 말은 없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죠. 때론 침묵도 승인의 표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특파원으로서의 여정이 시작된 것 같다고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려 노력하는 그런 여정이요. 재발견된 동맹, 한국 시리즈의 첫 기사가 나간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메일이 쏟아졌죠. 대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이었는데 특히 한 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당신의 기사는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동맹이란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워싱턴의 한 정치 분석가가 보낸 메일이었어요. 제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도 특별한 반발은 없었죠. 오히려 새로운 시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메디슨, 시리즈 후속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편집장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제 선택을 인정해 준 걸까요? 네, 생각해둔 게 있습니다. 이번엔 문화적 측면에서 한미 관계를 조명해 보려고 해요. K-팝부터 시작해서. 좋아요. 근데 야구 이야기는 더 이상. 아니요, 편집장님. 야구는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제가 성장한 증거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편집장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자네다워졌어. 기대하고 있을게. 다음 기사를 준비하면서 제이슨을 다시 만났어요. 그는 세컨드 찬스 프로그램에서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죠. 다음 주부터 고등학교 야구부 코칭 프로그램을 시작해요. 제가 실패했던 경험을 나누면서 젊은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우리 모두가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이슨도, 저도, 그리고 한미 관계도. 메디슨, 이번 기사는 좀 특별했어요. 김도윤 씨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죠.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어요. 기사를 쓰면서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한국과 미국,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시리즈 2번째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 문화와 미국의 만남, 새로운 문화적 동맹을 향해였죠. 이번에는 더 자신감이 있었어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타 회사에서 당신 기사를 인용하고 싶답니다. 김도윤 씨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제 기사가 이렇게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죠. 특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한 부분이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아버지, 이제 제가 진정한 특파원이 된 것 같아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걸 바라보는 제 시선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다음 기사는 뭘로 가시나요? 김 전 단장이 물었어요.
그는 이제 제 멘토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죠. 한국의 스포츠 외교요. 야구를 통해 본 문화적 교류의 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더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요. 좋은데요? 이번에야말로 제이슨의 이야기를 제대로 다룰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제는 그의 이야기를 온전히 다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실패가 아닌 성장의 이야기로요. 사무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벌써 특파원 발령 후 3개월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처음에 두려움과 편견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채우고 있었죠. 내일은 어떤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까요? 밤늦게까지 기사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때로는 힘들지라도 그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기자는 편견을 깨고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 이제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특파원 발령 6개월 차.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기사를 쓰게 됐어요. 제이슨 브라운의 재기 과정을 다룬 특집 기사였죠.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이슨이 인터뷰 도중 불쑥 꺼낸 말이었죠. 그동안 한 번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5년 전 그 시절에 대해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팀 동료들과도 자주 다퉜죠. 하지만 구단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미안해요. 인터뷰 내내 울컥하는 순간이 많았어요. 특히 제이슨이 자신의 고등학교 야구부 코칭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말이죠. 여기 아이들이 저를 제이슨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찡해요. 제가 실패해서 배운 걸 이제는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인생의 아이러니인가 봐요. 기사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CNN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여러 매체에서 후속 취재를 요청해왔죠. 하지만 제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본사 편집국장의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자네는 진정한 정치부 특파원이야. 스포츠를 통해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한미 관계의 본질을 보여줬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저희 시리즈를 퓰리처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거였죠. 아버지의 꿈이었던 메디슨 축하해요. 김 전 단장이 건넨 축하 인사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제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봐 주셨으니까요. 이제 어떤 계획이에요? 글쎄요. 한미 관계를 다루는 책을 써보고 싶어요. 단순한 동맹을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요. 그날 저녁 제이슨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자신감 넘치고 성숙해진 모습이었어요. 메디슨, 당신이 5년 전에 쓴 그 기사 말이에요. 미안해요, 제이슨.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 기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제 실패를 직면하지 못했을 거예요. 밤하늘을 보며 걷다가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늘 강조하셨던 진실이란 게 이런 거였나 봅니다. 처음 보이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복잡하고 하지만 결국은 더 아름다운. 아버지, 저 이제 진짜 기자가 된 것 같아요. 서울의 밤하늘에 대고 속삭였죠. 어디선가 들려오는 야구 중계 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숙하게 느껴졌달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제 제 명함에는 뉴욕타임스 서울 지국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었죠. 본사에서 특별히 신설한 자리라고 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써볼까요? 노트북을 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편견도, 선입견도 내려놓은 채 그저 진실만을 바라보는 기자로 성장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어쩌면 이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렇게 저는 타이핑을 시작하며 중얼거렸어요. 앞으로도 쓸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이야기들을요.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제 마음속에는 편견이라는 무거운 짐이 가득했어요. 5년 전에 실패한 기사가 만들어낸 선입견,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을 대변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스포츠 기자에서 정치부 특파원이 된 불안감까지.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특별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실이란 건 결코 단편적이지 않다는 것,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제이슨의 실패 속에는 구단의 따뜻한 배려가 있었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이면에는 성숙해진 동맹의 모습이 있었죠. 무엇보다 한국은 저에게 성장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줬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발판으로 더 높이 도약하는 법을 배웠죠. 제이슨이 자신의 실패를 딛고 코치가 된 것처럼 저도 편견을 깨고 진정한 특파원으로 거듭났으니까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진실을 보는 눈을 이제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건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능력이었던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저널리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성장이란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모든 깨달음은 제가 편견이라는 벽을 넘어섰기에 가능했던 거겠죠. 서울에서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널리스트로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의 시작점에 한국이 있었다는 걸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행복하세요.